첫 번째 발표는 True 2FA와 블록체인 개인키 관리하는 주제입니다. 갑자기 2FA, Two Factor Authentication, 더 넓게는 MFA, Multi Factor Authentication의 일부분이겠죠. 두 가지 소스로부터 오텐티케이션을 해서 인증을 한다, 이런 개념인데, 왜 이 2FA를 블록체인에서 저희가 제기하느냐, 오늘 굉장히 큰 저희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의 한 가지인데, 일단 저희가 왜 이 2FA를 고민을 하게 됐는지 저의 발표를 쭉 보시고 나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서 기본적으로 개인키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개인키를 타원 곡선상에 계산을 통해서 공개키를 이끌어내고요. 그 공개키를 다시 단방향 해시 함수로 지갑 주소를 추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지갑들은 대부분 이 지갑 주소를 가지고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다른 코인이든 이 지갑 주소를 가지고 서로 코인을 주고받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블록체인 지갑상에 있는, 지갑 주소상에 있는 자산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결국 그 개인키로 자산을 이동시키는 트랜잭션을 사인해서 블록체인에 전파를 시켜야 됩니다. 결국 이 개인키를 가지고 있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그 해당되는 지갑 주소에 가지고 있는 자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블록체인 이 개인키를 어떻게 보관하고 사용할지 하는 고민은 처음 비트코인이 나온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많은 개발자들과 생태계가 고민해온 본질적인 문제 영역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핵심은 이 개인키를 누가 어디에다가 보관하고 운영을 하느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핵심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개인 지갑, 거래소 지갑, 하드웨어 알렛 지갑, 뭐 웹 브라우저, 웹 지갑 등등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지갑들이 나왔는데 모두 이 개인 키를 어디다가 보관하고 관리하느냐, 이 문제로 중심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비트코인 지갑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비트코인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Qt 월렛이라고 Qt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윈도우 데스크탑용으로 만들어낸 지갑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처음에 많이 사용한 대중적인 코인 지갑이었죠. 대부분의 당시 비트코인을 포크한 여러 체인에서도 지갑도 전부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포크를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급됐던 지갑 형태입니다. 다양한 이름의 지갑들이 있고 지금도 상당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스크탑 지갑은 일반적으로 패스워드로 개인키를 인크립트 해가지고 로컬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컴퓨터가 해킹되었을 경우 개인키 유출을 막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많은 사고들이 있었고 이걸 어떻게 막을 건지에 대한 고민,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각각의 트랜잭션마다 새로운 주소를 생성을 했기 때문에 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개수가. 그래서 이걸 백업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많았고 그 이후에 HD 월렛이라고 하나의 마스터 키에서 차일드 키를 추출하는 형태의 이제 지갑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힘들어서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았습니다. 그 뒤로 많이 나온 게 모바일 지갑이죠. 대부분의 모바일 지갑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등등의 파퓰러한 코인들을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 키가 패스워드로 인크립트돼서 로컬 파일에 저장되겠죠. 일부 이제 하드웨어 모바일 지갑은 하드웨어 월렛을 연결해서 안전 보안성을 좀 높이는 경우도 있고 또 삼성 얼마 전에 나왔던 폰 같은 경우는 자체 내 시큐어 엘리먼트를 활용해서 프라이빗 키를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바일 단말기 해킹에 의한 개인키 유출 사고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 웹 지갑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이제 코인별로 특화된 뭐 이더리움 지갑이니 뭐 도치코인 지갑이니 이런 형태로 편리성을 굉장히 강조한 개념이죠.
그래서 대부분 암호학적 오퍼레이션은 웹 페이지 상에서 일어나지만 자기의 개인 키는 다시 파일로 다운받아서 보관하는 형식입니다. 역시 개인키 유출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에 하드웨어 지갑은 이런 개인키 관리의 문제 때문에 시큐어한 저장 공간을 그리고 엑시큐션 공간을 분리시켜서 유저의 디바이스와는 별도의 안전한 하드웨어적 공간 안에서만 일어나게 처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레저, 트레저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트레저는 시큐어 엘리먼트가 없어가지고 제일 먼저 나왔지만 또 오픈소스였고 그래서 파퓰러했지만 아무래도 안전 면에서는 레저가 시큐어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레저가 더 파퓰러해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디센트 월렛이나 여러 브랜드의 경쟁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대개 방법들은 대부분 유사한 형식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도를 많이 올리긴 했지만 이 하드웨어 월렛이라는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사야 되고 UI적인 측면은 상당히 유연성이 없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일일이 모든 트랜잭션마다 하드웨어 월렛에서 손으로 컨펌을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자동화된 사인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많이 쓰는 형태는 이제 거래소 지갑인데 이 거래소 지갑은 대부분 거래소가 개인들에게 키를 나눠주질 않고 센트럴라이즈된 방식으로 개인 키를 전부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고객들에게는 물론 개인별 입금 주소를 주지만 그 입금 주소에 실제 밸런스를 담아놓지는 않고 전부 거래소 지갑으로 자동으로 트랜스퍼를 해서 거래소 계좌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거래소 계좌는 다시 콜드, 웜, 핫 월렛 등으로 필요에 맞게 분할돼서 관리가 되는데 거래소도 많은 자금을 이 개인키를 통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킹에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어 왔고 타겟이 됐죠. 집중적으로. 그래서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자주 입출금이 필요 없는 금액, 실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상당 부분은 늘 매일 일어나는 출금 요청이 없는 자금들이니까 그런 자금을 코인을 하드웨어적인 방식으로 HSM이나 멀티시그를 사용을 해서 처리하는 콜드 월렛 개념을 썼죠. 이것은 비교적 해킹하기가 어렵지만 문제는 거래소들이 매일 처리하는 입출금 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코인을 다 콜드 월렛에 둘 수가 없고 핫 월렛이나 웜 월렛과 같은 형태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지갑들은 여전히 개인 키가 시스템 메모리상에 올라온다든가 또는 내부 직원에 의한 공모 등을 통해서 유출될 가능성이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본 지갑들이 상당히 많은 발전과 개선을 이뤘지만 여전히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이 활발한 이제 저변을 더욱 넓히게 되면 뎁을 이제 많이 쓰게 되는데 나중에 저희가 특히 뎁 브라우저 지갑에 대한 저희 솔루션을 사용한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 앞으로 더욱 많은 활용도가 늘어날 형태의 지갑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뎁을 사용하기 위한 지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일 파퓰러한 것은 메타마스크입니다. 브라우저상의 익스텐션 형태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 모바일 월렛을 월렛 커넥트라는 방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식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모바일 브라우저 지갑도 지금 메타마스크의 기본 모드는 개인키를 브라우저 익스텐션 스토리지에 인크립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역시 개인키 유출 보안성 문제가 여전히 많이 있고요. 또 다양한 뎁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게 될 텐데 현재 가지고 있는 그 메타마스크의 구조로서는 UX 개선을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레이어 2 지원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앞으로 맞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갑들을 보면 쭉 보셔서 알겠지만 결국 개인 키를 어디다가 보관할 거냐.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로컬 파일 시스템에 사용자 디바이스든 거래소 뭐 시스템이든 로컬 파일 시스템에다가 개인 키를 보관하고 지갑 어플리케이션이 이걸 가져다가 쓰는 형태겠죠. 그런데 이걸 아무래도 로컬 파일 시스템에 있으니까 해킹의 직접적인 목표가 되니까 그걸 뭐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건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개인 키를 인크립트하는 방식이죠. 근데 이것도 역시 시큐어하지 못한 거라는 건 이미 많이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한 게 그렇다면 그 앞에다가 2FA 같은 방어막을 하나 더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패스워드와 2FA를. 그러면 해커가 패스워드와 2FA를 다 뚫어야 되니까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2FA는 이미 다른 IT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OTP와 결합해서 원타임 패스워드 방식의 OTP와 결합을 해서 굉장히 안전성이 높은 걸로 정평이 나 있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죠. 똑같은 개념을 그냥 개인키 방어에 사용하면 안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블록체인에서의 개인키에 대한 공격이 정문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직접 시스템 로컬 파일 시스템으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갑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서 man in the middle 어택도 가능하고요. 앞에서 백날 패스워드 2FA 걸어놓고 뭐 정문으로 들어오는 데는 굉장히 철저하게 방어를 했지만 뒤로 들어오는 놈을 방어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소 지갑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핫 월렛 경우에는 자동적인 처리를 위해서 시스템상에 둘 수밖에 없죠. 콜드 월렛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해커에 의한 공격이 되고 더군다나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걸 관리하는 내부 직원 또는 개발자들이 이 키를 획득하기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하던 개발자들이 나갔을 경우에 또 이 키들을 전부 업데이트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온 방식이 하드웨어적인 솔루션 아까 봤지만 하드웨어 월렛으로 로컬 파일에 두지 않고 별도의 시큐어한 어떤 디바이스 이 시큐리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스탠다드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시큐어한 엘리먼트를 기반으로 한 디바이스에 보관을 하자. 네, 이런 방식이 있겠죠. 근데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비용이 생기고 자동화된 트랜잭션을 처리하기가 힘들고 예를 들면 거래소에 핫 월렛을 이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권한 분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는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어떤 개인 키를 뭔가 앞에서 방어를 하려는 전략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발상이 이게 결국 개인 키가 하나의 단일한 풀 오토리티를 가진 모든 권한을 가진 개인 키가 하나가 버티고 있으니까 그것만 훔치면 또는 그것만 정보를 빼나가면 방어를 하기 힘드니까 아예 이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회피하는 방법이 없을까? 회피를 하는 방법은 결국 키를 분산해야만 할 것 같다. 두 군데로 나눠져 있으면 한쪽만 해킹을 해서는 자산을 이동시킬 수가 없다. 그럼 두 군데를 다 해킹해야 되니까 그만큼 해킹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나온 방식이 첫 번째가 멀티시그입니다. 이 멀티시그 지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키를 두 개를 또는 세 개를 만들어서 하나의 트랜잭션을 만들려면 그 키에서 각각 다 사인을 일으켜야지만 되는 방식이겠죠. 이 멀티시그 지갑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거는 2017년, 18년도에 그 이더리움 쪽에 ICO들 할 때 굉장한 자금들을 많이 모았죠. 네. 수십 밀리언, 심지어 수백 밀리언 달러의 자금을 모았는데 그거를 CEO 혼자 개인 키로 관리한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경영진들 간의 키를 분산시켜서 멀티시그로 각 그 사람들이 시그를 합쳐야지 같이 사인을 해야지만 사인할 수 있는 컨트랙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멀티시그는
한번 유명했던 또 버그가 있어가지고 또 수백 밀리언이 잠기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예, 그 페러티라는 회사였죠. 예, 멀티시그 컨트랙에 버그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잠긴 문제가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키를 분산시켜서 관리를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MPC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MPC 트레시홀드 시그도 기본적인 방향은 비슷합니다. 단일한 키를 한 군데에 놓고 관리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전하지 못하고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키를 쪼개서 관리를 하는데, 그 키를 만들어진 키를 쪼개면 또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 처음부터 키를 쪼개서 생성부터 하자. 이게 MPC 트레시홀드 시그 개념인데요. 멀티시그와 트레시홀드 시그만 일단 잠깐 비교를 하자면, 볼트라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이나 어떤 주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 볼트를 열기 위해서 두 개의 별도의 프라이빗 키가 각각 별도의 시그니처를 생성해서 이 볼트를 열려고 한다. 이런 경우가 멀티시그죠. 멀티 복수의 시그니처를 가지고 하나의 볼트를 열자. 근데 이제 이거의 문제는 시그니처를 각각 그 온체인에다가 포스팅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멀티시그 컨트랙 같으면 한 번 송금을 위해서 만약에 두 사람의 시그니처가 필요하다면 각각의 사람이 각각의 트랜잭션으로 온체인에다가 트랜잭션을 올려야 되는 거죠. 두 번의 트랜잭션 피를 물어야죠. 예전에 트랜잭션 피가 쌀 때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더리움 트랜잭션 피가 굉장히 비싼 때는 이런 방식의 멀티시그 베이스의 지갑이 상당히 운용상의 비용에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이 멀티시그를 지원하는 지갑들이 코인이 각각 많이 로직이 틀립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코드 베이스를 운용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MPC 이제 지갑 저희가 도입을 한 것은 지금 뭐 MPC는 지금 투 파티만 지금 여기 보여드렸는데 꼭 투 파티만 있는 건 아니고 2 of 3나 뭐 3 of 4나 여러 멀티 파티 설정이 가능하고 그 중에 몇 개의 쉐어를 가지고 사인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이 가능한데, 지금 그림은 투 파티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시그니처를 각각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은 파티는 이것을 쪼갠 쉐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체인에 올릴 때는 시그니처가 한 개만 올라갑니다. 기존에 있던 단일한 개인키 지갑과 비교했을 때 트랜잭션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코인에 대해서 같은 커브를 사용하는 거의 같은 방식의 로직으로 구현이 가능합니다. 훨씬 비용 효율적인 구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MPC 키를 보면, 키 매니지먼트를 보면 처음에 키를 제너레이션 할 때부터 프라이빗 키를 풀 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쪼개진 상태로 제너레이시 되고 각각 파티에게 스토링 할 때도 각각 쪼개서 보관하고 사이닝 할 때도 각각 쪼개서 보관하고, 이 양쪽의 키 쉐어 시크릿이 서로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 과정을 통해서 한 번도 풀 프라이빗 키가 만들어지거나 노출이 되거나 시스템 메모리상에 올라오는 일이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 키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 프라이빗 키를 결코 제너레이트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멀티시그와 트레시홀드 시그 양쪽 개념을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멀티시그는 블록체인마다 다른 구현 로직을 가지기 때문에 일관된 논리로 구현하기가 상당히 불가능하죠. 네, 그렇지만 트레시홀드 시그는 MPC를 기반한 트레시홀드 시그는 멀티플 블록체인에 단일한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트레시홀드 시그는 최종 사인된 결과가 그냥 원키로 사인한 것과 차이가 없죠. 하지만 멀티시그는 이 트랜잭션에 참여한 개별 프라이빗 키들이 정보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노출된다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또 따르고요. 코스트 면에서 멀티시그는 참여하는 파티만큼 별도의 트랜잭션 피를 내야 되지만 트레시홀드 시그는 최종 한 번만 트랜잭션 피를 내면 된다는 효율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컨트랙에 이미 구현된 룰을 바꾸기가 멀티시그는 굉장히 어렵지만 트레시홀드는
참여자들 간의 어그리먼트에서 쉽게 룰을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키를 로스트 했을 때도 트레시홀드 시기가 훨씬 이렇게 리커버리 하기 위한 방법들을,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PC를 쓰면 아까 나왔던 그림에 그 로컬 파일 시스템에 시크릿이 보관되기는 하지만 반쪽만에 쉐어인 거죠. 풀키가 아니고. 그리고 다른 어떤 디바이스나 또는 시스템 서비스 공급업자가 이 나머지 반쪽 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생성할 때도 그렇고 사인할 때도 그렇고 보관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유저한테 접근을, 이 유저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크릿 쉐어를 자기의 패스워드로 인크립을 해서 이거를 보관하지만 해커가 이걸 뚫었을 경우에도 또 한 번에 2FA 다른 팩터에 의한, 예를 들면 구글 오텐티케이트에 의해서 보호되는 별도의 반쪽짜리 키가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가 이 키를 뚫기 위해서는 양쪽을 다 뒤로 백도어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앞쪽을 두 개를 다 뚫어야지 되기 때문에 한쪽의 키가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훨씬 해킹의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형태고요. 네, 거기다가 한 가지 이제 더 특징이, 저희가 True 2FA라고 얘기를 하는 특징은 이 필터링 룰을 인폴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냐하면 2FA가 하나의 풀 프라이빗 키에 대한 2FA가 아니라 별도의 다른 쉐어에 대한 오텐티케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안전도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시스템에서 같은 필터링 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 이더 이상은 어떤 어카운트로부터 송금할 수 없다라는 룰을 예를 들면 가진다면 하루에 1 이더 이하만 송금해야 된다 그러면 이 각각의 필터링 룰이 양쪽에서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한쪽이 필터링 룰이 컴프로마이즈 되거나 해킹을 당해도 다른 쪽 디바이스 쪽에서 그 룰을 인포스를 해주기 때문에 잘못된 트랜잭션을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필터링 룰을 통해서 자동화된 사인 기능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True 2FA 장점은 서로 다른 팩터에 검증되는 2FA 로직이 블록체인의 가장 바탕이 되는 개인키 레벨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바깥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인키 분실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고, 개인키가 풀키로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솔루션에 비해서 대단히 비용 효율적이고 높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유즈 케이스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의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하다. 뭐 대표적인 게 그런 오토 컨퍼메이션 기능을 안전하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겠고요. 또한 멀티시그 기반의 솔루션에 비해서 트랜잭션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빠른 처리 속도가 있을 수 있고, 동일한 로직으로 다종의 코인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인 과정에서 필터링 기능을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이 없는 시크릿 쉐어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쪼개놓은 쉐어 셋을 같은 퍼블릭 키, 같은 주소를 유지하면서도 쉐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디바이스가 만일 해킹되었다고 의심되면 퍼블릭 키를 유지한 상태에서 양쪽 가지고 있던 쉐어 셋을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기존에 잃어버린 쉐어가 더 이상 의미 없게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존 여러 가지 2FA 인증 인프라, 구글 오텐티케이터나 OAuth나 뭐 각종 시스템 개발용 라이브러리를 바로 활용해서 보안 강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rue 2FA 활용 예는 일단은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뎁 브라우저 상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뎁 브라우저 상에서 안전하게 일단 키를 보관할 수가 있고, 또 룰을 적용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스마트 컨트랙에 대해서는 오토 컨펌을 한다든가, 또는 특정한 어떤
컨트롤에게 보낼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화이트리스트를 관리를 해서 그 화이트리스트 외에는 송금에 대해서 별도의 컨퍼메이션을 요구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룰들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정 덱에 특화된 어떤 UX상의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True2FA 기반의 저희 덱 브라우저 아키텍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다음번 그 발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브라우저 상에서 유지되는 개인 키가 프라이빗 키의 쉐어가 파셜 키겠죠. 쉐어가 여기 보관되고 있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쪽에 서버 쪽에 절반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룰DB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양쪽을 MPC를 통해서 키를 제너레이트하고 사인하고 리커버리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 발표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2FA를 활용한 덱 브라우저 와렛의 시연 스크린인데요. 네, 밑에 거는 잘 아시다시피 유니스왑을 저희 익스텐션을 이용해 가지고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스크린입니다. 실제 시연을 조금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2FA 활용에는 디파이 자동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 디파이는 이제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랙들이 있겠죠. 이 디파이적인 어떤 트레이드를 허용하는 여러 가지 컨트랙이 있다고 할 때 이들 컨트랙에 접근을 하면서 자동으로 사인을 하게 하고 싶다. 어떤 차액 거래를 하는 봇을 만들고 싶다. 근데 키를 어느 시스템에 풀키를 놔두고 싶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화된 트레이딩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결국 두 개의 코사인으로 나눠서 MPC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코사이너의 사인을 받으려면 각각의 트레이딩 룰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이 트레이딩 룰은 별개의 팩터에 의해서 컨트롤되기 때문에 해커가 이걸 뚫어서 키를 가져가려면 양쪽을 다 뚫어야 되고 이것도 그렇고 룰을 변경을 해가지고 잘못된 트레이딩을 하게 만들려고 해도 양쪽을 다 해킹을 해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거죠. 훨씬 공격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최근에 이더리움 2.0이 론칭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저도 참여를 하고 있지만 처음에 셋업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컴퓨터 다룰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독립적인 노드를 운용해서 직접 스테이킹을 하는 게 탈중화 정신에 바람직하겠지만 이후에 이더리움 2 체인이 좀 더 안정이 되고 나면 기술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분들도 특히 자본적 여력이 있는 분들이 스테이킹에 참여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외부의 밸리데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참여하기 쉬운데 현재 문제는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밸리데이션 키를 일종의 프라이빗 키와 동일하겠죠. 심지어 출금은 제한해놨다고 하더라도 밸리데이션 하는 프라이빗 키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뷰징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험도가 높은 키이거든요. 이걸 함부로 외부 사람에게 주기 어려운 키인데 그거를 다시 쪼개서 본인의 유저 디바이스는 대단히 심플한 오퍼레이션만 사이닝하는 BLS 시그니처겠죠. 일부분을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풀 프라이빗 키를 서비스 프로바이더한테 제공하지 않고도 밸리데이터로 참여할 수 있다. 굉장히 쉽고 간편한 방식으로 탈중화된 키의 컨트롤을 유지하면서 외부의 인프라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POC를 개발했던 모바일 지갑이 있는데 이 모바일 지갑과 브라우저 익스텐션을 연동해서 서버 없이 익스텐션과 모바일 간의 MPC로 양쪽에서 사인을 합해서 사인을 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파일링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MPC 기반의 트레시홀드 식을 이용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커스터디 사업자를 위한 2 of 3 트레시홀드 식 MPC 구성, 이것도 저희가 은행과 POC를 해봤고요. CDBC용 전문 지갑, 오늘 마지막 발표할 내용이죠. 그런 방식도 가능하고, 자산 위임 관리용 MPC 솔루션도 가능하고, 레이어 2에 차별화된 여러 가지 닷 브라우저 형태의 지갑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커스텀 GKP를 지원해주는 형태도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암호화폐 외에도 멀티 클라우드 키 관리 시스템에도 좀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는 앱의 내장을 하기 위한 와즘 SDK, 이후에 저희의 베이사님이 발표하시겠지만 뎁 브라우징을 만들면서 그 MPC 라이브러리를 전부 와즘 코드로 바꿨거든요. 웹 어셈블리 코드로. 그 와중에서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이 부분을 SDK화 해서 뎁에 아예 내장해서 웹용 뎁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또는 뎁 애플리케이션, 전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SDK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멀티시그와 MPC 아까 비교를 했는데, 여전히 멀티시그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리커버리 부분이라 상속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서는 여전히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그니처 비용, 사인 비용이 이제 크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 장단점을 서로 보완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모델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리서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개인키 관리라는 문제 영역에서의 저희의 여러 가지 노력들 또는 생각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개발해 왔느냐, 실제 프로그래밍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배경일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